그동안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됩니다. LH가 가지고 있던 설계와 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 역할이 대폭 강화됩니다. 별도 조직을 만들어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CEO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본격 인하할 것이란 기대 속에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정례 회의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인도 현지 증권사 최혁한을 인수했습니다. 포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 자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FOMC 정례 회의에 들어갑니다. 이미 전 세계 금융시장은 내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 속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에 나설 파월 의장이 어떤 힌트를 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오늘 밤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 정례 회의에 돌입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점도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 9월 공개한 점도표의 내년 말 기준금리 중앙값은 5.125%.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한 셈입니다. 모레 새벽 공개할 새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가 얼마나 늘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12월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초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준이 3월에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과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가 회복세를 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현 금리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확대되면서 연준이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가 진정되는 한편 국제유가도 급락한 데 따라 첫 번째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till rejoicing over all of the data from the last 2 weeks, which includes rates that are still low, lower than they've been for a lot of the year. Oil is low and the CPI is under control. 이런 가운데 FOMC 결과 발표 직전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가 나오는 점은 연준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월가는 미국의 11월 CPI 헤드라인이 지난해보다 3.1% 상승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겠지만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도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아파트 브랜드를 내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독점해오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현재 LH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LH의 독점적인 사업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공동주택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더 잘하는 시행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겁니다. 정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공공주택 건설 전반의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LH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자체 브랜드를 내건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LH 시행 공공주택과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주택기금 지원도 이뤄지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한 레미안, 자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짙은 지방의 경우 LH와 환매 확약을 맺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 다만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서울의 알짜 정비 사업도 망설이는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는 표준형 건축비는 기본형보다 절반에 불과한 미터당 117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민간에 개방할 건 아니죠. 공주택 이쪽은 공공 쪽에서 돌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 공공 기능을 지자체 필요하면 차라리 그쪽으로 권한들을 좀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결국 민간 시행 공공주택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서민주거 복지라는 공공주택 본연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 12의 현지 증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은 이미 홍콩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7위의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에서 본격적인 승부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로 글로벌 영역을 확장합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업계 10위인 쉐어칸 증권을 약 4,8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6년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운용업계 최초로 인도 내에 독립법인을 세운 바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인도 내 9위 운용사로 순항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유일하게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정착한 케이스로 손꼽힙니다. 회사 측은 계열사와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인도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7.3%, 중국은 3% 격차가 커졌고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 또는 외국의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당연히 인도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물려가고 있고 그동안 이제 미래에셋이 여러 가지 펀드 중에서 인도 펀드가 가장 잘 돼 있잖아요. 특히 인도 증시는 올해에만 15% 넘게 상승하며 8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뒷걸음하는 홍콩 증시를 추월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7위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로써 미래에셋그룹은 증권과 자산운용, 벤처캐피탈, 파이낸스를 비롯한 계열사를 통해 전 세계 18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최근 사회 초년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창업한 후에는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던 박현주 회장. 인도로 그 영역을 한 발짝 더 내딘 그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사회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CEO 선임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주요 원칙들이 담겼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내 은행의 지배 구조가 여전히 글로벌 기준 대비 미흡하다고 봤던 금융당국.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부진하고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인식 아래 이번에 구체적인 모범 관행을 내놨습니다. CEO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총 4개 테마 아래 30개 핵심 원칙이 담겼습니다. 경영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기존에는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주주총회 통지 30일 전 등 다소 임박하게 정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또 후보군 평가 기준이나 압축 방식 등 경영 승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은 문서로 남겨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임직원 평가 비중이 30%를 넘어설 정도로 높고 대부분 정성평가로 이뤄졌던 사회이사 평가 방식은 출석률이나 중요 발언 횟수 등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를 추가해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만 지주회장이나 행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선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부분이라며 따로 모범 관행에 담지 않았습니다. 경영 능력과 어떤 비전이 입증된 경영진이라면 연임이 아니라 3년임이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DGB 금융회장 선임과 관련한 부분 역시 이사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현 회장이라든가 행장이라든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들러리를 쓰는 거 아닌가라는 형태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는 것들을 지금 아마 DGB 측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행권과 이사회의 공감대 아래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식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정기검사 시 활용하는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경영 실태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3, 4년에 한 번씩 은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감독 수단으로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에 유럽 내 첫 냉장 유통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 신선식품의 유럽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2027년까지 네덜란드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로테르담 항 내에 부지를 빌려 짓는 것으로 유럽으로의 신선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 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동량 기준 세계 10위 항만인 로테르담 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유럽 대륙의 관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송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파트너 항만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역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로테르담 항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30년까지 유럽으로 향하는 냉동 물동량이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거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부산항에도 네덜란드의 스마트 자동화 항만 시스템 기술이 도입됩니다. 현재 네덜란드 물류 기업들이 부산신항 완전 자동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협력에도 나섭니다. 양국은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루이터 총리의 정상회담에 맞춰 ICT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에서 공동 연구, 인력 교류를 추진하며 ICT 대화기구를 만들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NC소프트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작 게임 쓰로넨 리버티가 시장의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초반 흥행에 실패하자 한 증권사는 이 게임의 내년 매출 추정치를 절반 이하로 낮춰버렸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NC소프트 주가는 오늘 하루 4.56% 빠진 채 마감해 신작 PC게임 TL이 첫 출시된 지난 7일 종가보다 1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PC게임 TL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게임사들이 신작을 출시할 때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게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면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존 흥행작들이 이용자 쏠림으로 서버 증설을 고민하는 것과 달리 TL의 서버는 지난 주말에도 대부분 원활했습니다. 국내 PC방 점유율 역시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비판받던 기존 과금 요소를 배제해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흥행 기록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삼성증권은 내년 TL의 국내 매출 추정치를 2,500억 원에서 절반 이상 낮춘 1,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TL은 내년 상반기 아마존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합니다. 국내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성을 개선한다면 NC소프트만의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NC소프트는 최근 M&A 전문가인 박병무 VIG 파트너스 대표를 영입해 창사 이래 첫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신작에 대한 시장의 냉담한 반응 속 경영쇄신으로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최근 들어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초기 감기 증상과 비슷해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진단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규제에 막혀서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급 법정 감염병 중 하나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중국을 휩쓸고 있는 이 폐렴이 최근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5세에서 9세 사이 어린이들이 주로 걸리는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초기에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유행하는 또 독감하고 이제 구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행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폐렴 분자 진단 시약은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수출길에도 오른 제품도 국내에선 임상 진입부터 난관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10개 폐렴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분자 진단 시약의 경우 임상 시험 조건으로 해당 균당 각 40개 이상의 검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일부 유행이 적은 폐렴균의 경우 국내에서 단기간에 검체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40개 이상은. 모든 제품들을 상담하러 가면 무조건 타겟별로 40개 이상은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검체수 40개는 명시적 규정에도 없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검체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유럽과 비교해서도 후진적 규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유럽 인증 가운데 자기 적합성 선언 인증의 경우 기업이 자체 진행한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판매 허가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환자 검체수를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까다로운 국내 허가보다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 수출에 먼저 나서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료가 있긴 한데 임상이라는 게 검체수가 몇 개야 되고 그 규정이 식약처에서 관한 수준의 자료가 있는 건 아니죠. 이에 대해 식약처는 검체수가 적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능을 입증할 수 없어 국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체수 40개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은 잇따른 주가 조작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패가망신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하한가 종목들이 잇따르면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한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상에 올랐는데요. 지난 4월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와 비슷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오늘 다시 발생한 가운데 1년 사이 주가가 10배 가까이 급등한 영풍재지가 돌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벌어진 이른바 SG 사태부터 한 투자 카페에서 시작된 무더기 하한가 사태, 그리고 지난 10월 영풍재지 사태까지 2023년 우리 증시는 주가 조작으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습니다. CFD로 촉발됐던 SG 사태 당시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시세 조종에 연루됐던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단 3주 만에 9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두 달 뒤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엮인 5개 종목은 5거래일간 1조 원 넘는 시총이 증발했고 영풍재지는 6거래일 연속 하한가라는 기록을 세우며 시총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주가 조작은 우리 증시에 큰 흉터를 남겼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그림자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불법 리딩방 광고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모의 투자 앱을 활용한 신흥 수법을 비롯해 유명인과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 행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주가 조작이나 사기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같은 이른바 3대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5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정도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편입니다. 2, 3년 징역 살고 와서 평생 먹을 돈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반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근절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금융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해외 주요국에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에선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등 증권법을 위반한 경우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래 정지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의 재범률을 낮추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국내에서도 이 같은 조치들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제재 이외에도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 제한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새벽 배송은 대부분 하도급 관계로 이루어지고 종사자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서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자 건강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특고분들, 검진과 검진에 따른 사후관리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가장 효과적인지를 사실 법에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이거 기업들이랑 같이 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계약 형식, 일하는 방식, 사업장들이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우선을 두고 도와줄 수 있도록 물류회사든 배송업체든 정부든 지자체든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강구해서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